오늘은 환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환율 그냥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 환율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상황들이 환율을 예측하게 된 주요 변수고, 예. 오늘 이것을 맞추고 내일 내일 1210원 맞추고 그 다음날 1218원 맞추고 이런 거 말고 이게 어떤 추세로 가겠다 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환율이 무엇이고 어떻게 추세가 되고 내가 그것에 어떤 대응을 해야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나, 오늘 이것을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환율 그러면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죠? 예, 오늘 들으면 헷갈릴 겁니다. 오늘 한 방에 평생 투자의 평생 자산이 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니까요. 그냥 하면 재미없죠. 예, 돈 버는 얘기를 해야 여러분이 재미있어 하시니까 돈 버는 얘기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호치민 아파트 혹시 사신 분 있으십니까? 네. 호치민이 옛날 사이공이죠. 베트남. 베트남의 수도는 그 북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옛날 옛날 월남이라고 하는 남쪽의 수도였던 사이공. 사이공에 우리가 호치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가 보통 좀 다르지만 하노이보다는 약 한 3배 정도의 경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모가. 그런데 이 호치민의 아파트 값이 미쳤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요새 코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미친 게 아닙니다. 살짝 흥분을 했습니다. 요새 코인 앞에서 미쳤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호치민시의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년 사이에 뭐 얼마가 됐다고요? 이게 제가 이 글씨를 쓰는데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표시를 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군요. 여기다 넣어야 되는군요. 2020년 부동산 보고서상에 있어서의 호치민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50%. 2년 만에 50%라고 했습니다. 2년 만에 50%입니다. 저희 나라가 뭐 얼마 올랐다고 하죠. 저희 나라도. 근데 게임이 안 됩니다. 2년 만에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가능한 시작일까요? 그럼 자기 소득이 그만큼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 아파트를 호치민에 사야 되나? 여러분 당장 이렇게 돌아가시죠. 머리가 딱. 투자자는 그래야 됩니다. 정말로 투자를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안 늦었나? 자, 사고 안 사고는 이제 다른 문제고요. 참고로 저는 베트남에 한 20년 전부터 이제 다니고,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 발전상을 직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이 어떨까 하면은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하에 있어서의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가 현재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 설비나 이런 것도 쉽게 이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 계획을 세우고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하고 공장을 짓고 이렇습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 뭐 한 2, 3년 지나면 그게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금년, 내년이 좀 더 본격화된다고 본다면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베트남의 그 아파트 공급이 좀 부족해요. 그 거주 수요가. 그러니까 실거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은. 오늘은 제가 호치민 부동산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환율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2년 동안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 전까지 보면 한 10년 동안 매년 10% 정도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 정도 성장을 하면 2배가 됐겠네요. 그렇죠? 10년 만에. 물론 이제 110%에 또 110%, 110%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2배보다 조금 더 높겠죠. 한 2점 한 몇 배 되겠죠. 한 2배 정도라고 산술적으로 해석을 한 거니까 2배 좀 넘게 되는 정도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팔았어요. 팔고 우리나라의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럴 경우도 생각해 봐야겠죠. 즉, 내 수익이, 내가 투자한 수익이 실제로 실현됐었을 때 내가 어떤 통화로 얼마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환율을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미있나요? 자, 그래서 먼저 이거를 보시죠. 환율이라는 게 뭐다? 교환 비율이죠. 근데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뭔가와 뭔가 두 개를 교환하는 겁니다. 두 통화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다. 네. 쉽죠? 근데 이 두 통화가 있으니까 이 두 통화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통화를 교환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준 통화는 전 세계적으로 보통 US 달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US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영국의 파운드화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금융의 자기네가 중심이다 뭐 이래서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로화나 이런 경우도 지금 현재는 달러화와 기준을 양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미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기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통화는 US 달러고요. 보통 이 US 달러를 해당되는 통화, 우리는 Korea Currency One에서 KRW가 우리 공식 그 세 자릿수 약자입니다. US 달러는 United States 달러,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다른 국가들도 이와 같은 식으로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통화를 그 기준 통화를 중심으로 기타 다른 통화로 한다는 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달러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내가 1달러를 원래 1,000원에서 샀는데 이게 1,2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면 내가 기준으로 사는 기준으로 치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달러를 사려고 했는데 1,000원에서 1,200원을 올랐다. 오른 겁니다. 그러면 교환 비율이 오른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잡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즉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기준 통화 대비 내가 지금 바꾸려는 내 통화,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통화가 사고 파는데 기준 통화에 내가 주는 돈이 오른 거예요. 그게 환율이 오른 겁니다. 즉 1,000원 주고 샀는데 1,200원 주고, 야 사과값이 올랐어. 그러면 사과를 하나에 1,000원 주고 샀는데 1,200원 주면 야 사과값이 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환율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이렇게 하죠. 그럼 보세요. 그 달러에 대비해서 내가 원화는 1,000원이었는데 1,200원이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은 올랐다. 그러면 원화, 내가 가지고 있던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학술적인 표현으로 원화 약세, 떨어지고 있다. 이게 그 방향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 그 한자어 표현으로는 평가가 절하됐다. 원화 절하, 원화 평가 절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자, 한번 정리할게요. US 달러라는 기준 통화, 뭔가 기준 통화를 내가 사고 파는 거로 하는데 그 사고 팔 때 가격이 올리면 달러를 1,000원 주고 샀는데 1,200원으로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 교환 비율이 올랐구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통화, 예를 들면 원화가 가치가 떨어졌구나. 그 다음에 그 원화가 떨어지니까 약세, 영어로는 bearish라고 표현을 씁니다. 곰처럼 느리게 이렇게 쭉 한다고. 반대는 이제 여러분 아시죠? 다 이제 bullish라는 표현을 해서 황소처럼 이렇게 막 힘이 좋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권 시장에서 똑같이 씁니다. 약세 강세라는 표현을 bullish, bearish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원화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진다라는 한자식 표현으로 평가절하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정리됐습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똑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죠. 반대의 경우는 더 쉽습니다. 왜? 앞에 배웠으니까. 내가 사과처럼 달러를 1,2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오늘 갔더니 1,100원이래요. 교환 비율 떨어졌네. 환율 하락입니다. 그렇죠? 환율 하락.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원화를 기준으로 보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죠. 자, 그러면 원화 강세 이거 평가절상입니다. 상. 네, 이게 오타입니다. 이게 평가절상. 카피를 떠서 그렇습니다. 이건 상. 원가절상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요 말이 같은 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응용 갑니다. 응용. 요 원화 가치가 상승됐다. 즉 1,200원에서 1,100원으로 환율이 하락했다. 이것은 US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하락인 겁니다. 이건 줄인 거죠. 앞뒤로 다 아니까. 환율 하락이 됐다. 이것은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그렇죠? 1,200원 주고 사던 걸 1,100원만 주면 되니까. 쉽죠? 그런데 달러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이 되죠. 이해가시죠? 예. 이것을 또 다른 일부 신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화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원화 값. 원화 값이 상승한다. 원화 값이 강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원화 값이란 말은 개념에 굉장히 혼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원화 값, 이것은 지금 달러를 사는 우리가 사각값, 그렇죠? 사각값. 이건 달러 값입니다. 즉 달러 값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보통 환율시장에서의 기준인데 모 경제신문이 한 10여 년 전에 시작됐나? 그때 이거를 원화 값이란 말을 자꾸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또 관계자들도 이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원화 값이라고 하는 건 기준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바꿔서 표현은 달러 대비 원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다 보면 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환율 그래프가 오늘 선이 잘 그려집니다. 제가 선이 부드럽게 나가네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이제 기준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원화의 기준이고요. 이거 잠깐만.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 틀려도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원화 KRW 너무하네. 이렇게 쓰면 될걸. 이렇게 쓰면 될걸.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날짜나 기간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건 월별로 한다든가 일별로 한다든가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한다. 이게 익숙하잖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렇죠? 이거는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 상승 그래프를 이게 익숙합니다. 이걸 근데 원화 값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거꾸로 그려야 돼요. 이거는 원화가 강세다. 강세라 그러면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환율을 뒤집어서 그려야 됩니다. 자, 일부 신문에 보면 그래서 환율이 위에가 있고 환율이 올라가는 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화 강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표현하는 거. 그래서 환율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와 같은 그래프로 인상되고 상승하고 이것은 하락한다. 이 개념이 좋죠.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면 엔화 강세,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다라고 하면 엔화가 뭔가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화가 강세라고 하는 것은 기준 통화가 뭐냐 이거예요. 달러 대비 엔화 강세냐, 원화 대비 엔화 강세냐,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나 원화가 아닌 제3통화가 강세다, 약세다 그러면 한국 통화를 기준으로 강세냐, 약세냐를 표현하는 말인지 아니면 달러를 기준으로 강세냐, 약세냐를 표현하는 말인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걸 쓸 때 전후 사정을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걸 쓰면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냥 엔화 강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앞뒤에서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기준 통화라고 하는 것을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 통화에 대비해서 강세냐 약세냐 그러면 이 통화가 강세면 내 통화는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 좀 잘 안 보이십니까? 이게 US 달러와 베트남의 통화 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세 글자 통화 얘기 드렸죠? 베트남 동입니다. 베트남 하고 동, DONG일 겁니다. 예, 그 베트남 동이라는 통화에 대해서 표시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US 달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베트남 동이 얼마냐? 한 2000년,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죠. 2000년대 초반에서는 한 11,000동, 12,000동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23,000동 정도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때가 한번, 이게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그때 부분이죠. 그리고 경제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달러를 수요를 많이 하는 시점에 있어서의 그 시기랑 이게 겹쳤습니다. 그러다가 외환 위기가 온다는 것을 걱정할 정도로 하다가 베트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극복을 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외화에 도움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베트남의 투자의 거의 첫 번째 국가입니다. 부동산은 아마 중국이 첫 번째고요. 우리나라가 한 2, 3위 정도 될 겁니다. 부동산도. 우리가 베트남에 많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베트남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아까 집 기억하시죠? 집값. 집값이 연간 10%씩 평균 뛰었다라고 쳤을 때 한 2배 되는데 2배 돼서 와! 돈 벌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굉장히 틀립니다. 비싼 아파트는요. 거의 한국 서울까지는 아니에요. 서울이 워낙 요새 올라서. 근데 뭐 주요 대도시에 점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부동산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꾸 궁금해해요. 어떻지? 근데 평균 10%인데 실질적으로 평균 10%라는 것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데는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다 눈이 동그래지시는 분들은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례를 드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2,000동이었을 때 투자했다면 1달러를 가지고 가서 베트남에서는 동으로 환전했겠죠. 그 환전했을 때는 12,000동을 넣었어요. 근데 그것을 팔고 나올 때는 그렇죠? 집값이 2배가 됐으니까 2배로 팔았어요. 그 2배로 팔고 받으니까 12,000동이 24,000동이 됐겠죠. 그래서 24,000동으로 달러를 바꿔서 한국으로 갖고 오려고 보니까 베트남에서 달러를 바꾸려고 보니까 12,000동 주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12,000동을 내 달러를 12,000동에 팔았는데 내가 달러를 살려고 그러니까 24,000동을 내야 1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 만약에 10% 정도가 됐다면 부동산 가격은 2배가 됐는데 환율은 2배로 올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상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현지에서
만약에 100% 자기 돈으로 샀으면 이것도 되는데 한 반 정도 대출 받았다. 대출 금리 비쌌겠죠? 그럼 그동안 대출 이자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물론 거기서 이제 그동안 받았던 월세로 또 주고 월세에 따른 수익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이것이 상쇄라는 것은 아니고 큰 개념만. 그러니까 그런 세금도 또 냈어야 되고요. 뭐 취득세, 또 매각하면 매각에 따른 세금이 있을 거고요. 또 송금 수수료가 있을 거고요. 은행에서는 사고 파는데 따른 매매 차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준 가격, 그거를 이제 미들레이트라고 그럽니다. 환율의 기준 평균 기준 환율을 미들레이트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TT 셀링, TT 바잉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팝니다. 그래야겠죠. 은행에도 그 취급 수수료가 많이 돼야 되니까. 전신한, 매입률, 매도율 그럽니다. 그런 수수료들을 다 떼고 나면 또 국내에 들어올 때도 US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바꾸면 또 그때 환차 손보다는 비용이 생기죠. 비용. 환전 비용이 생기죠. 은행에서도 아까 말한 TT 셀링, TT 바잉의 마진을 가져야 되니까. 미들레이트를 기준으로. 이런 수수료를 다 생각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이 가치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뭘 하신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전체적인 수수료까지를 다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로 너무 재면 돈을 잘 못 번다고 그럽니다. 그때 한 20년 전에 그때는 만약에 그 아파트를 했으면 제가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몇 개 아파트를 이제 봤습니다. 삼성에서 지은 것도 있었고요. 그때는 한국 건설회사가 한 두세 군데 정도가 좀 중형급 건설회사들이 지은 아파트들이 그 시장에서 막 각광을 받을 때예요. 그때는 지금 가격의 4분의 1이 안 됐습니다. 2년 전 가격 기준으로. 그 사이에 한 50% 올랐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입니다. 한 2년 전, 3년 전 기준으로 갔었을 때에 그때 대비 4배가 됐다고 합니다. 4배가. 그리고 계속 오르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막 이제 그때 말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앞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내가 뭐 저 호치민에 평생 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제가 그랬으니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버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행동하는 자만이 뭘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행동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자, 그러면 이 환율에 따른 부분으로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가 딱 터졌습니다. 환율이 얼마 됐죠? 900원대가 1,800원, 1,900원대가 갔습니다. 1997년도 12월 말자가 1,496원인가 그런데 실제로 그 전날까지는 1,800원, 1,900원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환율이 1,900원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됩니다. 대기업 포함해서. 왜? 평가손이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환차손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힘을 합쳐서 누가 진두지휘했는지는 뭐 제가 공식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몰라야 되고. 그래서 평균 거래를 마구 늘려서 환율을 1,400원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얘기는 언젠가 외환 위기가 왜 왔고 어떤 식으로의 진행이 됐고 뭐가 문제였고 그렇다면서 우리가 뭘 배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한번 꼭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900원대가 정상이었는데 1,800원, 900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미국의 달러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한국에다가 1달러를 주면 원래는 900원 줬는데
1,800원 주죠? 앉아서 2배죠? 그쵸? 내가 900원인데 1,800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오면서 유동성의 문제가 되고 대출을 못 갚으니까 부동산들이 헐값에 막 나왔습니다. 아파트 반값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오피스 건물들은 반값도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강남 모타워. 그게 예를 들면 1,000이었으면 500도 안 갔죠. 그거를 2배의 가격으로 들어와 가지고 반값도 안 되는 거를 사고 그럼 4배를 먹잖아요. 그렇죠? 나갈 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점점 안정화되니까 환율이 다시 900원, 1,000원대로 쭉 떨어진다. 또 그것도 2배네요. 8배죠.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 볼게요. 우리나라도 반대의 경우. 여러분을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외환위기가 빠지는 국가가 생긴다. 그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겠죠? 폭락하겠죠? 거기 환율은 올라가겠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그 나라의 환율이 올랐을 때 들어갔다가 싼 부동산을 사고 그 나라가 몇 년 뒤에 안정이 되면 환율이 떨어지니까 즉 900원 주고 들어갔던 거를 한 400원, 500원, 600원 주고 환전해서 나오면 들어갈 때 기준보다 2배 반값에 부동산을 사고 다시 나올 때는 반으로 떨어지는 환율의 혜택을 보고 나옵니다. 2 곱하기 2는 8배입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 올 수 없는 기회겠죠. 자, 환율을 가지고 환차익을 보려고 하는 거래를 하는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시장과 이와 같은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현금을 가져가는 전략을 캐시캐리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과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서 들어가야 될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